행복이다. 사회의 이익이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계를 의미한다. 어떤 행위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큰 경우에 그 행위는 공리성의 원리에 부합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은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할 때 개개인들이 모두 다 최대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이며 이것이 인간 행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단락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벤담은 공리주의적인 논리를 통해서 윤리적인 행위의 판단 준거를 이익과 행복의 여부에 두고 있습니다. 즉 행위의 결과가 이익과 행복을 초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제레미 벤담의 두 번째 제시문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공리의 원리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미 확인했지요. 결국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사자의 행복 증가, 감소시키는가 경향에 따라 증가시킨다면 승인, 감소시킨다면 부인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란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때요? 결과가 행복을 증진시키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이것이 한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의 선택 또 집단의 정책 이런 것들 국가의 정책 이런 것들까지도 바로 동일한 판단 준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보지요. 벤담의 논리는 개인과 국가의 선택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어떨까요? 국가의 정책은 칸트의 입장에서 도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바에 따르면 아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에게 이성과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자연 법칙을 알고 따르는 것이 도덕적인 행위라고 했습니다. 칸트는. 하지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의지라든지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칸트의 다른 책에서 보면 칸트는 국가가 개인의 의지의 총체이고 또 이성의 총합, 이성의 발현, 사회구성원들의 이성의 총체적인 발현체라고 보았기 때문에 역시 국가도 그런 이성과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면 국가의 행위도 동일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깊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오독을 하거나 조금 더 너무 나아가서 생각을 할까봐 미리 일러두겠습니다. 예, 공리는 어떤 것이든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이점, 쾌락, 선, 행복 이 경우 이 모든 어휘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그것은 고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거나 불운, 고통, 악,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속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일 경우 행복은 공동체가 행복을 뜻하며 당사자가 특정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행복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저 읽어보지요. 공동체는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허구체다. 그렇다면 공동체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한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다.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공동체 이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떤 일이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그것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개인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거나 고통의 합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공동체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공동체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큰 경우 이는 공리의 원리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앞서 읽은 제시문보다 조금 더 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인데 조금 더 상세한 논증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결국 공동체는 대단히 추상적인 것이긴 한데 개개인들의 그 이익과 쾌락 그리고 이제 고통과 손해의 합으로서 우리가 그 행복의 여부를 결정한다면 결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자체는 추상적인 것이지만 개인과 그 개인의 쾌락과 고통의 합, 손해와 이익의 합으로 나타내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공리주의적인 원리에 상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보다 상세한 증명 원리가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즉, 왜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가? 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전체는 추상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개인의 쾌락과 고통의 합이라고 하는 수량적 가치로 이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마저 다음 단락을 보시죠. 어떤 행위에 대한 개인의 승인이나 부인이 공동체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다시 말해 공리의 법칙에 상응하는지 상응하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그 개인은 공리의 원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선 책은 다소 이제 요약본이었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원문 그대로 풀어진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한 글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글을 읽을 때와 뒤에 글을 읽을 때 느낌이 사뭇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다소 길고 난해한 직역의 논의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들을 캐치해서 읽어낼 수 있다면 앞에 글과 동일한 논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제시문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벤담의 공리주의에 관한 논의는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자본주의적이고 또 사회 전체의 이익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벤담을 통한 목적론적인 윤리설이 사회적인 윤리적 판단에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칸트의 윤리설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즉 그것이 대단히 순수하고 또 그 올바른 그 인간의 행위에 대한 염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너무나 주체중심적인 철학이 되어서 자칫 변명의 소지가 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자칫 사회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법적인 판단을 할 때에도 행위의 동기는 어때요? 개개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행위의 결과는 명백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결과주의적인 원칙을 취하게 되지요. 그렇게 본다면 벤담의 목적론적 윤리설이 현실에서는 선택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론적 윤리설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익만 된다면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부동산 투기를 해서 번 돈으로 만약에 사회에 봉사를 하고 환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행위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즉 결과만 좋다면 그가 투기 과정에서 행한 악행, 내지는 투기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그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 그리고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보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즉 행위의 결과는 행위